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규환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랄까요? 다채로운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채로운 조합. 예. 장성철 소장님은 늘 나오면 이렇게 댓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 아시죠? 그렇게 좋지가 않다? 예. 나쁘다라고 표현하셔야죠. 그렇게 좋지 욕좀 그만하세요, 진짜. 예. 힘들어요, 저거. 그렇지만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는 같습니다. 꿋꿋하게 나오겠습니다. 훨씬 더 무슨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헛소리 하나 또 네. 보시고 또 보수 우파가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갖고 무슨 행동을 할지도 저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시고. 아니 하세요. 근데 본인이 보수 우파는 맞아요? 아, 전 보수 우파입니다. 저야말로 꼴통 보수 우파. 그러면 네. 이번에 설 때 구치소 가가지고 90도로 세배했어요? 그건 미친놈들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또라이들이지. 아니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윤상현 의원도 갔더만요. 거기에 제가 진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80명 정도가 서명을 했더라고. 거기에다가 편지도 쓰고. 편지도 쓰고 네. 옥체 망강하시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도 그냥 관대하게 생각해서는 인간적인 도리로 네. 그렇게 위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보수파나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저러한 행동들이 그냥 수렁 속으로 같이 빠져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상현 의원 빼고는 현역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당협위원장 원외로만. 네. 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금 108명인데 왜 한 명밖에 없고 107명은 다 어디 갔어요? 한 10명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남동 관제에 갔던 사람이 44명, 45명 다 어디 갔냐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거는 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현역들보다는 좀 당협위원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꾸려서 본인이 좀 대선 출마할 때 그 당협위원장들도 당원들을 관리하잖아요. 윤상현 위원장이 대선 출마하고? 아, 그럼요. 대선 출마해? 아니 정광훈 목사가 있잖아요. 에이 그래 내가 대통령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대통령 해 이제 이랬잖아요. 아 김문수 아니고 윤상현? 점지를 받은 거예요. 점지를 정광훈한테. 받았구나. 아니 좀 더 보태면 지금 대선 출마할 사람은 지금 거론되는 광역단체장 외에 제가 들은 바로도 2명이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분인데 당사자한테 이제 확인을 못해서 공개를 못 하겠는데. 아니 뭐 다 대통령 꿈은 있죠. 아니, 실제로 이번에 이제 캠프를 좀 차려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도지사 중에 2사람이나 있어요. 도지사 중에? 도지사 중에. 한명 누군지 알겠다. 아니, 대구시장, 서울시장은 네. 이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지사 한명 누군지 알아요. 한 명 누구야? 말씀해 보십시오. 이철우? 예, 맞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고요. 예. 그렇게 한다니까 이분도 이제 대한민국의 서쪽에 계신 분인데 도지사 한 분도 그러면 나도 이번에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촉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김태흠 예. 그래서 뭐 기억해 보시면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예전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야 이거 뭐야 뜬금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종주를 했습니다. 경선까지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자신의 좀 영역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밌을 겁니다. 지켜보면. 상황이 참 국민의힘이 너무나 한심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계속 가는 것 같다. 물론 보수 우파의 희망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시고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항상 있다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전술을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실 겁니다.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장성철 말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배지가 될 욕심이 없어. 그렇죠. 욕심도 네. 없고. 그러니까 장성철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제 얘기는 안 듣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이제 대선 나가고 싶어요. 이게 있잖아요. 꿈틀꿈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선 나가고 싶으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윤석열 졸업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빼고. 네. 지금 바로 장 소장님도 윤석열 졸업하니까 박수 치잖아요. 바로 졸업. 네. 바로 이제 졸업식 노래 부르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실 윤석열은 나갔죠.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교실 밖에서 그냥 나온 거잖아.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야 지금 헌법재판소 분위기 보니까
2월 빠르면 2월 말, 뭐 늦어도 3월 중에는 이 결론 날 것 같아. 그렇죠. 예. 사실상 일베로 이제 퇴학 당한 거잖아요. 예. 학교에 이렇게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예, 분위기 이런 상황인데 음.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 쫙 맞춰가지고 당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대선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별개로 다음 주 되면 이제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러 간다 이 얘기가 있고 일단은 현역 의원들 지금 안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되면 이 접견 풀렸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대통령실 참모들 쭉 간다는 거 아닙니까? 고위 참모들이 접견을 해가지고 뭐 간다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인간적 도리 아니냐 접견한다 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장 대선 출마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네. 이게 요 윤석열 측이 기조하고 충돌하잖아요. 윤석열 측의 기조는 최대한 침대 축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간에 이 탄핵 인용이 빠르게 되는 거를 조기 대선을 막아보고자 하는 기조인데 지금 다들 대선 나가고 싶은 티를 내면 어떡하냐 이게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권영세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공산 전체주의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얘기 바로 나오잖아요. 번역하면 뭐예요? 지금 조기 대선 해봐야 이렇게 이재명 정권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자중해. 이거거든요. 당이 이런 분위기로 아직도 윤석열 코드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흔들기로 가는 거잖아요. 당의 분위기가.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고 지금 대선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윤석열 졸업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을 뒷받침해주는 극우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말을 막 던지면서 아직도 윤석열처럼 못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 말 안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망하는 길로 아직도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작전을 짰다가 실패했잖아요. 지금 새로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뭐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본인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파,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을 같이 발목 붙잡고 수렁 속으로 빠지는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빠지나? 그 빠지는 거를 원하나? 빠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대표도 그래도 우리가 모셨던 분인데 가서 위로해드려야지. 그런 움직임들이 뭐겠어요. 많은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파는 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과 현명하게 차별화해서 예.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면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그래서 자신들을 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되겠다. 대선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두환한테 세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에게 이제 줄을 선다는 것은 국힘을 재정비해서 대선에 뭔가 성과를 내보자라는 것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국힘이 더 분열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떡고물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뭐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윤석열을 붙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전리품을 어떻게 제일 많이 챙길 것이냐. 이게 윤상현이 하고 있는 이제 정치의 행태인 것 같고요. 저렇게 하면 대선에서 절대 못 이긴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왜 가느냐. 본인들도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성동이 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은 공사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 억울한 거 있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장성철 소장의 논리가 이럴 텐데 그러면 그나마 정말로 오세훈이든 유승민이든 소위 말하는 개혁 진영으로 뭉쳐서 대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긴 한데 세탁.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을 도저히 만들 구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규정,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대로 뭐가 하면 중요하지?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거의 99%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가 돼요. 구조상. 지금 당원 50 당원 50%랑 여론조사 50. 국민의힘과 무당층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요. 그 역선택 방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민주당 쪽은 안 되고. 민주당 쪽 저 조국당 지지하는데요. 안 돼.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 설날 여론조사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렇죠. 지지층, 보수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게 김문수 김문수. 장관이란 말이에요. 경선 해보나 마나요.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그렇다면
그러면 이 선택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네. 김문수나 윤상현. 김문수는 뭐 본인이 직접 뭘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김문수가 나서서 뭐 어떤 구구 꼴통짓을 탄핵 이후에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원래 그 전부터 구구 꼴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같은 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윤상현이 오히려 더 나서서 하고 있는 거지. 김문수 장관은 네. 충신이죠. 장 소장님이 훨씬 잘하시겠지만 자꾸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습니다. 예. 장 소장님이 훨씬 잘하시겠지만 김문수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요즘에 지지율 잘 나오는데 대선 생각 있으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하고 그럴 때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지도 않은 상황에 무슨 조기 대선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원하는 정답인 거죠. 그리고 지금 권영세, 권성동 이 콤비가 생각하는 또 정답이기도 한 거죠. 앞서 나가는 자의 여유. 그렇지 않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2월 말까지 일단 움직이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었다 또는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이제 시점도 그렇고. 왜 그러면 아무 이야기도 않고 상황을 보겠다라고 하느냐. 결국 윤석열 정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힘 내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 결국 윤석열 마지막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직전에 촉매제 역할을 엄청 중요하게 했다는 게 요즘 근거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 받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급해졌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월 10일 정도로 오히려 누굽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밀어놨던 거를 12월 3일 날 어쨌든 이제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한동훈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다. 그리고 한동훈 때문이라도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동훈의 메시지가 국힘 내부에서 어떻게 지금 윤석열과 관계 정리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대선 출마 거의 확실하죠. 한동훈 지금 무조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그 상황에서 한동훈이 이제 불쑥 올라와서 본인이 선수를 뛰겠다라고 할 텐데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또 한동훈은 자력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내부에서 연합 세력을 만들 거냐. 그러면은 반윤석열 대우로 국힘이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설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의 주축 세력이 누구예요? 아니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권영세, 두 권이잖아요. 권성동. 근데 권영세나 권성동 두 사람이 김문수나 윤상현의 스탠스? 뭐 윤상현의 스탠스라고 합시다. 윤상현의 스탠스와 더 가깝잖아.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한동훈과는 굉장히 척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극우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고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극우화돼 있다. 그리고 윤석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권영세, 권성동도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쭉 그렇게 가는 거네,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뭐 그렇게 쭉 가는 거네, 극우화로. 뭐 되는. 근데 극우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극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냥 양아치와? 맹목. 아니 그럼 윤석열이 그 계엄하고 내란했으니까 그런 이 양아치 조폭화? 좀 정치적인 용어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획커라? 극우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지도부들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바꿀 수는 없고 되는 사람 그냥 우리가 그냥 뒷받침해준다. 그게 무슨 지도부야? 네? 그게 무슨 지도부야? 그냥 대선 경선 관리를 그냥 원만하게 하는 것도 지도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수의 가치라는 게 정치인의 가치라는 게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어떤 게 나타나고 그게 특히 거대한 대중이 포퓰리즘으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막 추동을 하잖아요. 밑에서. 그러면 보수 정치인들은 되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재정 긴축해야 된다. 세금 지금 뭐 더 내고 감세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무슨 뭐 재정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우리 지금 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원래 보수 정책 개념이 이런 식이거든요.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것. 두드러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수 정치냐고 이게. 아니 그 보수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네. 한간 때가 아니다라고. 한간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정광훈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안티민주당, 망했어요. 안티민주당 그리고 안티 그렇지. 이재명에 기대더라도 일정하게 정치적 영토가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대선에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 총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 자 강원도 강릉 그리고 부산 경남 약간 걱정하겠지. 대구 경북 전혀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죠. 여기서 무리수를 둡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좋아요. 윤석열을 버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정리를 하고 대선이라면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내버려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관리 하시죠. 그냥 가면 다음 총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라고 이제 가버리니까 아까 뭐 극우 세력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저는 극단화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의 이익만 극단화가 존재하면 되겠죠. 정치는 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내 지역구만 지키면 된다라는 게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극단 세력을 배경으로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그들을 선전선동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향력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영남에 좀 나이 드신 당원분들, 국민의힘 주류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진짜 심취해 있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들이 와, 우리가 딱 윤석열 지키자고 하니까 지지율 반등했고 거의 따라잡았고 김문수 우리가 띄우니까 되잖아. 자신들 지금 자신감이 뻥뻥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학적으로 그 정치 심리학적으로 네.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성행을 한 건지 극우 유튜버들이 성행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건지에 관한 뭐 논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정치 커뮤니케이션 배운 걸로는 그렇게 증명된 논문은 거의 없어요.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 아니 키워줬다. 그게 아니고 원래 극우화된 집단이 한국 사회에 존재를 하고요. 그게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국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면이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성창경 TV랄지 뭐 고성국 TV랄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런 아스팔트 극우 노인들을 만들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극단화된 하나만 할게. 네. 전한길 씨라고 뭐 그 국사를 가르치는 그렇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계속 그 극단적인 그 유튜버들을 그렇죠. 비판을 했어요. 예. 이 사람들 말이야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거기에 세뇌당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하다고. 그러다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하지. 계속 그거 보고 연구하다가 맞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건 본인이 멍청한 거고. 근데 그 우리 최 기자님도 뭘? 다른 거 딱 끊고 예. 딱 한 3일만 예.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만 계속 한번 봐보세요. 24시간 해가지고 72시간 동안. 아니 저는 미디어 연구자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만 봐도 네. 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야. 아니 근데 3일만 계속 그들에게 세뇌를 당해보시라고요.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니까. 근데 이제 그 극우 유튜브들끼리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네. 자기들끼리 파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파벌이 있어? 있어. 예. 서로 시기 질투해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파벌이 있는데 지금 전한길 씨는 전광훈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파벌이. 근데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 극우 유튜브죠. 그게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은 아니고 이제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이게 어쨌든 극단화된 세력이 있으면 극단화된 세력이 주류의 어떤 정치권의 논의 이런 거하고는 분리된 채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뭐 극단화된 세력이 있는데 적절히 관리되면서 그분들끼리의 뭐 이 행복한 세상에 있으면 됩니다. 뭐 있으면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네.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이고 뭐 그럼 되는 거잖아요. 즉 현실 정치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면은 큰 문제 없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 사람들이 이 현실 정치가 이 사람들의 영향력에 올라타려고 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현실 정치가 이 사람들의 주장을 계속 인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직무정지가 되기는 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끌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세계관이 맞다라고 지금 해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맞습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이 정권 핵심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윤석열이 이 사람들 세계관이 맞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뭐 전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핵심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선물을 줘버리니까 설 선물을 극우 유튜버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당의 대응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략, 윤석열 측의 전략이나 이런 게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막 흔들고 하는 논리 있잖아요. 문영배 재판관이 무슨 뭐 블로그에 쓴 글이 어쨌다라든지 SNS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사실은 그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앞서 공유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미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앞서서 가던 얘기를 당에서 받아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흔들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맞아요. 이 헌법재판관들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은 그것은 당의 이익이 아니고 윤석열의 이익이죠. 이 헌법재판관을 흔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앞으로 스케줄이나 이 어떤 이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어서 결국은 4월 18일 이후까지 이 탄핵 심판의 어떤 그러한 과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략은 윤석열의 이익인 거잖아요. 당의 이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삼박자가 딱딱 만들어가는 구조를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놨다. 그러면 아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사실은 이제 개혁 뭐 이런 세력 해가지고 뭔가 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지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원래는 1월달 중에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와요? 이 대선판이든 대선판으로? 현실 정치든 간에 뭔가 고개를 내밀었어야 되는 거죠.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사진 스타벅스에 이제 등장하고 요 근방에 이제 현수막도 걸고 그랬던 건데 아 이쪽에도 강서구 쪽에도 막 걸었어요? 이 시기에 네. 요 목동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아, 이 시기에 괜히 한동훈 빨리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그러한 투의 현수막을 왜 걸겠습니까? 동료 시민이 기다립니다. 개엄마가 나라 구했습니다. 이런 게 왜 걸렸겠습니까? 지지자가 서울시 전역에 걸었대요. 그러니까요. 거기 밑에 보면은 책임당원 일동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책임당원 일동. 네, 이렇게 다 걸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그냥 걸리는 게 아닌데 근데 요거 건 시점 보면은 사실 지금 정도에는 무슨 행동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월 말 정도에나 할까요? 이건 뭐냐? 구상한 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 밑바닥 여론이 원래 한동훈이 대표가 될 때는 당원의 60%가 지지해줘 갖고 된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기 꼭 좀 권성동 씨랄지 국민의힘에게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나 이런 사람들한테 꼭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문영배 재판관이든 누구든 간에 무슨 출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한테 있지도 않는 그런 오명이나 딱지를 씌는 거 있잖아요. 좌파라는 등 뭐 누가 누구의 사상을 가지고 좌파다 우파다라고 딱지 붙이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옛날에 이근한 시절에 고문하면서 너 좌파 빨갱이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제발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그 국민의힘 그 지지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문영배 씨가 지역이 호남이었으면 호남이라 그랬을 거야. 호남이 아니거든. 그리고 오랫동안 경상도 지역에서 판사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법원장도 그쪽에서 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똑같은 거를 당했기 때문에 KBS에 있으면서 똑같은 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랑 똑같이 고대 출신이야. 이명박 대통령처럼 테니스를 좋아해. 근데 딱 하나 다른 거, 저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호남 출신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너 경상도 출신이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 이게 정말 악질적인 거거든. 정말 악질적인 거거든. 사람을 무조건 어떤 출신, 그리고 어떤 무슨 뭐 진보, 좌파. 그 문영배 재판관에 무슨 그 자작나무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
저도 오랫동안 읽었던 독자인데 향기롭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 인문학적으로도 아주 향기로워요. 인간을 말이죠. 인간을 좌우로 나누는 그런 무식한 중세에 마녀 사냥하는 식의 그런 500년 전의 그 미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맞아요. 에? 너 그럼 귀족 출신이지? 너 쌍놈 출신이지?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국회에서 또 투표도 거치잖아요.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러한 검증 진짜 나쁜 과정을 놈들이에요. 거쳤으면 네.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그 권위는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안 그래요? 적대적 상대를 만들고 그 적대적 상대를 악마로 규정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악마를 만들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신앙화시켜요. 이거를 언론에서 막 내뱉잖아요. 내가 요즘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전한길 뭐 강사 같은 분의 강의도 보면 원래 저런 사람이 분명히 저렇지 않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팩트에 기반해서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뭔가 신앙화하는 요소가 있다. 이재명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민주당에만 손해가 되고 이재명에게만 손해가 되면 다 받아들여서 확대 재생산하는데 거기에 언론인들이요. 제가 정말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전쟁을 지목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보수 그 채널에도 들어가 있고 뭐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진실로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재명은 악마 아니냐. 민주당은 공산주의야. 그거 아직도 너희 모르고 있어서 한국전쟁 다시 돌아가봐. 생각도 나지 않는 한국전쟁을 거론하면서 그때 공산화를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뭘 했는지 알아? 기억도 나지 않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한국전쟁을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80이 넘어야 됩니다. 80이 넘어야 돼요. 예? 본인이 서너 살 때 한국전쟁을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집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이 막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국힘이 심하게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은 팽팽하게 신앙화 세력과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전 싸우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중도층이 움직이거나 대선 과정에서 이제 좀 거치게 변하면 뽀록 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판단해 보라고요. 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논쟁을 하지 않고 신앙의 영역에서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너는 경상도 출신이었어. 너는 호남 출신이었어. 너는 서울 놈이었어. 키가 작았어. 키가 컸어. 여자였어. 남자였어.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자면 여기에 누가 동원이 되냐. 다 국힘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다 동원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가져와서 거짓말로 포장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역할을 하느냐. 결국 지식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돈이 들어와. 이게 무슨 보수정치 세력을 복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오로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다라는 걸 가지고 제대로 저는 논쟁을 한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신념과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계속 구현시키는 이유가 좀 돈이 되니까. 만약 구독자가 늘지 않고 조회수가 늘지 않고 슈퍼챗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반복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자꾸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 스스로 효용 가치를 느끼는 것 같은데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 결집 지지층 그런 사람들과 이재명과 민주당은 싫어라는 사람들을 조금 더 붙이면은 한 국민들이 한 40% 정도는 뭉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60%가 국민의힘을 이제 선택하지 않고 정치 집단으로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근데 너무 워낙 또 아쉬워요. 변신의 규제들이라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이제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 뭐 100% 탄핵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용되고 나면 왜냐하면 저는 좀 이 껄쩍지근한 게 이준석이 움직인다는 거지. 이준석이 좀 일단 국민의힘으로 시작했으니까 요거 다 마무리 짓고 네. 이 이야기를 해버리죠. 네. 이준석이 왜 국민의힘으로 다시 가려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보수 후보로서 본인이 한동훈 대 이준석의 구도 또는 김문수 대 이준석의 구도를 통해서 내가 그냥 보수의 이번에 후보로 나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미지 변신이 가능하겠다. 또 양부구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세요, 그거는. 아, 그렇습니까? 최 앵커님의 오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보수파 진영으로 가려고 지금 꿈틀꿈틀 된다라는 거는 그 느낌을 왜 나만 맞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그래요? 이준석 예. 대표는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음. 자신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완주를 하겠다. 절대로 단일화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개혁 계속적으로 신당으로 하고 완주를 있고. 하겠다? 예,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내가 목덜미 잡아서라도 절대로 국민의힘 못 가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거나 국민의힘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줘야 되냐면 거의 당대표 플러스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아니 망했는데 왜 절대로 안 안 줘? 해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망할 거거든. 아니 근데 이미 지금 망해 가고 있고. 당은 자산이 얼마나 하나만 있나요? 얘기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들이나 예. 외곽에 있는 분들은 대선보다는 그 다음에 당권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영남을 기반으로 40% 정도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의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더라도 충분히 당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 대표로서 권한, 존중, 지위 그걸 누리겠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수도권 보수정당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냥 이준석의 머릿속에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보수정당으로서 생존할 수 있느냐? 네? 대구 경북과 영남의 탄탄한 65석의 지역구 기반을 하지 않는 수도권 보수정당으로서 민주당의 텃밭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별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차별화를 해야 돼. 그러면서도 수도권 보수정당으로서 존립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계속 대선 후보로 나가겠지. 그렇다면은 보수당은 수도권 보수정당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대구, 경북 등까지 다 집어삼키지 않으면 앞으로 대권은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분열되어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네. 대선에서 그러한 이제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이 당의 노선과 결부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움직이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사실 이준석의 독자 행보가 아닙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예를 들면 쪼개진다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가령 한동훈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준석도 예를 들면 그래야 뭐 이게 본인 안 한다고 했지만 한동훈하고 무슨 단일화를 한다든가 또는 한동훈이 주도하는 뭔가의 뭐 정계 개편에 동참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한동훈은 첫째 뭐 자기들이 플랜카드를 달아놓은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이지만 어쨌든 계엄을 막았다. 뭐 이게 있는 거고 일단. 두 번째로 명태균 이슈와 무관하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준석과 뭔가를 갖다 놨을 때 이준석과 붙였을 때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권 주자가 됐거나 이 당을 주도할 때에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가령 김문수하고 할 겁니까? 김문수, 이준석이 합쳐갖고 뭐가 됩니까? 이게 안 붙잖아요. 전혀. 이준석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하거나 김문수가 주도하는 세력하고 합쳤다. 그냥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네. 자기가 한 말을 다 자기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랑 합쳤다. 이거는 명태균이죠. 바로 이제 명태균 선물 세트에 그러네. 3명 다. 명태균 선물 세트로 종합 들어가는 선물 거죠. 세트. 이게 뭐 당신들은 명태균 후보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합친 세력은 명태균 세력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딱지가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제가 볼 땐 가능한 조합은 뭐 한동훈, 이준석 요 정도 조합일 텐데 그러나 그렇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크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이제 어려울 거고 그러면 옛날처럼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대선 후보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분당을 해가지고 뭐 그게 옛날에 바른정당처럼 뭐 그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바른정당을 쪼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 그거는 금방 꺼진 뭐 원동력이긴 하지만 반기문이라든지 이런 외부에 큰 뭔가가 있는 것 같아라는 신기루가 적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신기루가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신기루가 한동훈이다라는 그런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어려울 거여서 만약에 이제 이준석이 당장의 대선에서는 사실 뭐 독자 완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완주한 성적을 가지고 이유를 도모하는 게 차라리 남는 장사이다. 이 대선을 치르고 나면 국민의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나는 당권을 잡아서 영남 자민련으로 한번 해봐 이것만으로 한번 뭔가 도모해 봐야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대선 지나고 나면 분명히 보수 정치 전반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뭔가 그게 정계 개편이 됐든 뭔가 이 재정렬이 됐든 뭔가를 시도하겠다. 이 계산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대선을 이걸 메인 스테이지로 해서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준석에게 주어진 공간도 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간도 시간도 대선을 아마 이제 저는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수 후보 단일화 될 수 있다. 저는 뭐 다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강성, 극우, 극단 세력 이제 이렇게 지금 가 있으면 대선은 결과 보나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이 워낙 크고 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권이라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당에서 쫓겨났던 결정적 이유. 영남 쪽에서 공천을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다 일어나가지고 먹을 걸 못 먹는 거예요. 맞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그때 시험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험도 본다고 했는데 워낙 국회의원들이 예. 이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돈 거래 액수가 너무 커요. 20억, 30억씩 나오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뭔가 계획을 해보려고 하니까 막 반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이 공천권이라는 게 워낙 크고 강하고 자, 그리고 국힘이라는 것을 영남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혁신의 역량들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면 이익이 반드시 이기지 가치가 이기려면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큰 뜻을 모아서 뭔가 혁명적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면 국힘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대선에서 생각보다 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를 가지고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각자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점에서 이준석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는 방식이 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총선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있다. 108석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진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힘은 정말로 난망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두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졌어요. 전국 8개 시도당에서 합동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 현재 분위기 봐보세요. 김문수 나가고 뭐 홍준표 나가고 오세훈 뭐 한동훈 유승민 나갔어. 현장에서 김문수를 와! 그 한동훈이나 유승민 오세훈 나오면 이 배신자들을 물러가라! 막 난장판 낼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면은요, 네. 이 선거판 처음 시작 자체가 완전히 개판돼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후보 선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당원당규 개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랑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박빙이나 이준석 표를 얹히면은 혹시 이길 수 있어? 지난번처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네. 예를 들면 이재명 48, 국민의힘 후보 24. 네, 29, 뭐 31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의힘도 아이 저 귀찮은 저 사람이 다시랑 당에 들어오면 이상해. 그렇지. 아유 괜히 여러 가지 이익될 게 없네. 분란만 일으킬 거야. 그러면 아예 안 하죠. 이익될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를 완주할 수 있는 정황적인 상황적인 조건들이 이미 완비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단일화 없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잠시 광고 본 다음에 광고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민주당 이야기도 있고요. 예.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가동체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71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십시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근조 화환, 축하 화환을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달해주는 전국 꽃배달입니다. 배송 완료할 때 주문자에게 배송 완료 인증 사진도 당연히 완료 즉시 전송해 드리고요. 3단 화환의 가격이 43,000원 초특가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쌉니다. 예. 이렇게 싼 곳은 처음 보실 텐데 유튜브 보고 주문하신다고 하면은 스픽스 보고 주문한다라고 하면은 또 상담원 비밀 시크릿 할인 추가가 가능하고요. 화환뿐만이 아니고 동서양난 관엽 꽃바구니 많은 제품을 취급 중입니다. 전국 꽃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1688-3525 1688-3525 저장해 두셨다가 365일 전국 3시간 이내 지구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운행 중이니까요. 경조사 같은 게 갑자기 오니까 이런 거는 저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3단원이 43,000원이? 그러니까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생화인데도 이렇게 싸더라. 생활요. 유통의 혁신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이거 진짜 입력을 해놔야 되겠네요. 전 생화라고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고는 저기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받는 예. 사람들이 또 좋아하면은 그렇죠. 또 그거는 싫어하잖아. 저 입력해 놓겠습니다. 예. 1688-3525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제 헌재 문영배 재판관이랄지 뭐 다른 이민선 재판관들 뭐 이런 사람들 막 그 뭔가 뭐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것처럼 편견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뒤흔드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미 나왔어.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도 이상민도 이렇게 발을 빼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완전히 엉터리 국무회의에 엉터리 포고령에 모든 것들이 윤석열 책임인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헌재 아니야 이러면서 정당하게 말이죠. 우리가 설 때 윷놀이나 고스톱 하다가 제일 그 성격 나쁜 인간들이 뭐냐면 본인이 돈을 왕창 잃을 것 같거든. 쓰리고의 피박에 완전히 이제 덤텅이 쓸 것 같으니까 그냥 엎어버리는 거지. 얘 시켜가지고 야 와가지고 그냥 춤춰라 이러면서 화투패를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헌재가 뭐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정당성 문제, 그 재판관들의 성향 문제를 빌미를 삼아서 우리는 그걸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 네.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뽑아주세요. 이러한 선거 운동의 빌드업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 운동의 빌드업이다. 네. 근데 이거는 진보 진영도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 보수 성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리고 박선영 이사장하고 친인척 관계다. 그러니까 재판관 자격 없다라고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진보 쪽 재판장 자격이 없다. 재판관으로서 자격 없다. 네, 그러한 문제 제기를 진보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먼저 했거든요. 누가 그랬어? 누가? 많이 찾아보세요. 그냥 많이 그래요?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 쪽에서 좀 배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도 그 사람들 비판했거든요.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때도 경곡에 나가서 네, 그 아사리판에 네, 야 그래도 그때는 6명이었어. 네. 2명이 아예 인정이 안 됐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0 나올 거다. 정영식 할아버지를 갖다 놓더라도 이거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진보 판사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저 양심적이고 올바른 최경영 앵커님은 그러셨지만 진보 진영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과거의 글들을 동원을 해서 너는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이제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얘기고 다만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의 위원장입니까? 임명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때 네. 또 무리하게 임명했죠. 그렇게 네. 임명하는 게 그 자리에 맞는 거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윤석열이란 사람의 머릿속에 이것은 정영식 재판관과 친인척이기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했느냐 이러한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고 인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렇다면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 이게 총체적으로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재판관의 자격과는 이제 별개로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씀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것과 별개로 아까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문제제기 요거는 11년 전에 이제 SNS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잘 지내냐라고 이제 댓글 단 거 그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년 전이죠. 2011년에 그때는 뭐 헌법재판관도 아니에요 심지어 2011년도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단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슨 아는 사이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에 쓴 글이 이제 북침론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글의 내용 자체가 북침론도 아닐 뿐더러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 블로그에 쓴 것조차도 그게 또 한 10년 전입니다. 11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도 헌법 재판관조차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무슨 윤석열 퇴진 뭐 위원장이고 뭐 정의기억연대 무슨 뭐 이사고 뭐 이런 걸 달고 있다 이런 부분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자기의 예를 들면은 이 가족 중에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아 내가 내 가족 중에 헌법재판관이 됐으니까 내 모든 인생에 그러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거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 그러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를 내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희 변호사 한 자리 줘야겠다 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권 활용이 인사권 행사가 맞느냐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러한 인사권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관이 없어. 연관이. 예, 그렇죠. 근데 이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회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재판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무리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지금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핵심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이거는 법무법인도 아니고 공익재단이에요. 공익재단인 공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사장인 사람이 지금 국회 이 황필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인권재단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국회 이제 소추인단에 소속돼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 그렇죠. 요게 이제 문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이거는 회피 신청 사유가 아니다라고 정리한 부분이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정계선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이 같은 게 돌려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배우자는 사실 충안고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에 정반대에서 사실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그럼요. 식으로 따지면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기피를 해야 된다든지 셀프 기피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국민의힘의 사실 주장은 요거는 이제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동의를 하시더라.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계선 재판관 남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희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음.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뭐 그냥 공익센터 그냥 탈퇴를 하거나 뭐 오해받을 일을 왜 그걸 탈퇴? 오해받으니까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그냥 아니 하나라도 공격하는 놈들이 잘못된 거지. 봐봐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딕 체니 그 미국 부통령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네. 딸이 트랜스젠더였잖아. 네. 에? 레즈비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각자 성인이야.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주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영고주의나 무슨 연줄이나 무슨 유교주의 그것도 과거의 그 아주 퇴행적인 진짜 옛날 선비 정신도 아니야. 에? 과거의 그 퇴행적인 이상한 그 출신주의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서구적인 개인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서 마치 그게 무슨 국가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정상적인 국가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게 꼴통주의지 무슨 뭐 꼴통 영구주의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아니 그럼 가족들이 경영을 해. 왜냐면 아니 그럼 가족들이 다 그렇게 이재용처럼 경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이사가 뭐 이렇게 있어. 근데 다 경기고 서울법대야. 에? 다 경기고 서울법대면 다 같은 소리만 내야 되겠네? 그거 아니지. 근데 우리가 검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검증. 네. 어떤 공직자 대상으로 있으면 그 가족들, 남편, 뭐 부인, 자식들, 친인척들 어느 정도 검증이 있잖아요. 그럼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식들이 따로 생계를 하고 있다라고 자식이건 부모건 간에 저 분리하면 재산 고지 안 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헌법 재판관 부분만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한민족이 뭐 이렇게 침만 튀기면 거의 다 비슷해요. 법적으로 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 네. 그냥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상황을 처신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무슨 처신을 정리를 해. 본인이 공익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의 인생인데 그거를 열심히 계속 일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그걸 오해를 정리를 받을 해. 수가 있으니. 아니 뭐하게 정리를 해.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아니 쭉 이렇게 가면서 아니 거기에서 나는 내 일을 하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일을 하고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영식 재판관과 박선영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에 국장이 있어. 네. 국세청에 국장이 있는데 사돈의 8천의 기업이 뭘 조사를 받아 국세청 조사국에서 맨날 자기는 제척하겠네. 우리는 그래서 회피와 맨날 상피 제도가 있잖아요. 회피와 상피 제도를 이용한 그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회피와 상피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박덕훈 같은 인간 봐보세요.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8년 동안 그 짓거리를 했잖아. 잘못됐어요 그거. 국토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국토위에서 그런 식으로 했잖아. 도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잘못된 실제로 거예요. 그리고 본인 그 가족회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페이버를 줬잖아.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예방적인 조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아니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 예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적인 정당성, 결과적인 정당성을 훼손시킬 만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정리하면 된다. 그거는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침 뱉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잘 차려놨는데 제사상 잘 차려놓고 절하려고 하는데 야 저기 탈이 갔다 그러면서 그냥 제사상 그냥 엎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게 네. 부적절하고 잘못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한 사소한 공격이라도 안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냐고. 자, 제가 이제 좀 끼어들면 공직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공익센터 뭐 잘못했어? 본인이 떳떳하게 사회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이제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이 제3자가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 양비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양시론을 이야기할 때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구분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인생사에서 51대 49 똑같은 자식을 키우더라도 조금 더 잘하고 덜 잘하고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지혜롭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비론 양시론 이걸로 이제 좀 몰입을 하게 되면 같이 잘못된 거 있으면 둘 다 잘못된 놈이야. 같이 일리가 있다면 둘 다 일리가 있네 라는 방식으로 취향을 과도하게 개입을 시켜서 본인에게 불리한 거는 양비론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양시론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가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정도의 차이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것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것이 실제 정도의 차이가 없느냐. 저는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잘못됐다. 같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실제 인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중잣대잖아요, 그러면. 이중잣대라는 이중잣대가 것이 어딨어. 이중잣대 아니 속에 세상은 잣대가 말이죠. 그러면은 95점이 있고 99점이 있지. 그러면 세상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을 좌우로만 구분을 하고 세상은 360도가 있어요. 집도 말이죠. 남서향이 있고 남동향이 있고 남향이 있고 그래요. 근데 100% 남향에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 그렇게 안 되잖아. 다른 부분이 좀 가릴 수도 있잖아. 그럼 일조권 침해하면 적당하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다 그런 차원인 거지. 근데 아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듯이 진실화해위원장을 박선영을 그 시점에 윤석열 씨가 딱 임명을 해버린 거 있잖아. 잘못된 거잖아. 잘못됐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영식이가 어떤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아주 무리하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때도 6대 0인 6명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마찬가지 케이스긴 한데 요거는 전혀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가 임명하지도 않았어. 본인이 자기 인생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예? 살고 있는데 그걸 왜 그만둬?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아니 그게 왜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줄 압니까? 아니 오해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본인이 그 가치적으로 사회 가치적으로 진짜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만둬요? 네. 왜 그만둡니까? 잠깐 그만두면 되죠. 이 왜 탄핵 심판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도덕성과 그게 말이죠. 네. 옛날에 이제 그 유교에서 진짜 선비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독이에요. 신독. 신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홀로 있을 때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외부에 있을 때나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계선 재판관한테 대한 어떤 모독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이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건 뭐 어떤 사회에서 무슨 행동을 하건 간에 그것과 영향받지 않고 선비라면 보통의 판사들은 본인들을 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조가 똑같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가 똑같이 지금 장성철 평론가가 말하는 기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뭘 왔다 갔다 해요? 개인의 양심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지. 그거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또 이런 거 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했다고. 근데 이거는 아니 그냥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걸 그만둬야 되냐고. 아니 머리가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머리가 삐뚤어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충분히 양심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과 그 가족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거는 그 재판관의 양심 그리고 재판관의 자질, 역량, 능력, 도덕적인 어떤 이제까지 행동에 관한 그냥 기본적인 무시야.
무시가 아니죠. 모욕이야 그게. 재판관이라는 최후의 심판자가 조금이라도 그 결정에 대한 권위를 누군가가 그런 거 비판을 없다고요. 하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윤석열이나 누구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선출직 공무원 될 사람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판사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 왜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저 판사들을 다 저 선출직으로 합니까? 전부 다 걸려 있는데 어디 한 자리에 가면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누구 오해를 교장아- 받으면서 공격을 받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현실적으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상대 진영에서 자, 공격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야기를 제가 제 이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아이고. 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이죠. 트럼프가 낙선을 했을 때입니다. 한 4년 전에 낙선을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애틀랜타인가 그래. 애틀랜타의 성관이 부위원장이 그 애틀랜타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난리를 치고 개표하지 말라라고 막 했어요. 펜실베니아인가 애틀랜타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누굽니까? 저 부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어떤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왔지만 그렇지만 내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개표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나의 양심을 믿는 게 미국 헌법이다. 라고 CNN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부여한 어떤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인간한테 근대 헌법들이 부여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겁니다. 예? 어떤 그 이해상충의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이해상충을 다 법과 제도로서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양심을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있지만은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선의만으로 세상을 똑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있어요. 보수나 진보라는 양심의 사상의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률이 필요 없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했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엄을 했다니까. 제가- 이게 조금만 더 가면 계엄한다니까. 윤석열의 양심이 자, 엉망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택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무슨 택도 안 되는 얘기예요. 택도 안 그렇게 되는 모욕하는 게 이야기예요. 어디 있어요. 택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저- 정치본색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가 택도 안 되잖아. 택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패널을 불러놓고 아니, 서로 그러면-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윤석열이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황당하지. 제도와 시스템으로 황당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황당하지. 처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믿을 수 내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빌려서 이야기를 하냐고. 사람의 선의를 어떻게 믿어요? 양심을 자, 제도와 법률과 본인 시스템으로 거는- 보충을 하는 거지. 본인 거는 믿어달라며. 내가 언제 뭘 믿어달라고 전 했어요? 본인 거는 믿어달라 그랬잖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정계한 시사 스픽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